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희 부장들에서 방송부장 맡고 있는 도부장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우려가 조금씩 완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시장 나흘 만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4%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그나마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산업부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노란톡 방송 중에 내내 열어두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 하고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음의 짐을 좀 덜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만 자꾸 산업부를 찾는다라는 오해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풀고 싶습니다. 산업부의 허반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저희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간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어서 산업부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시장이 어려워서 웃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다른 우환이 있었나요? 아니요, 뭐 도앵커님이랑 웃을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고요. 이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전쟁을 좀 마무리한 단계인데 저희는 이제 시작하게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 한번 방송부랑 산업부 오늘도 제대로 케미를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허 부장님이 오셨는데 시장이 또 오랜만에 좋으니까 제가 한 발 물러서서 후퇴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이 제가 1월 27일, 28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중대한 결정은 27일 FOMC 회의 결과를 보시고서 결정을 해도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도 그런 비슷한 류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것이 굳이 실익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여지껏 말씀드려왔던 부분과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죠. 매도를 하시더라도 최저점에서 최악의 선택지를 선택하지 마시고 차선책들을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것입니다. 지난달 27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증시의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이 1.99% 상승, 코스닥은 4.55% 상승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정상회담 결과가 지난밤 우리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속보로 그리고 뉴스화되면서 전달이 됐는데 그때 이제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그러면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장중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죠. 긴장을 고조시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 반면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최신 새로운 발언을 통해서 나온 뉴스인가 아니면 예전에 있던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지금까지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뉴스가 새로운 뉴스인가 아니면 예전에 있던 뉴스가 확대 재생산된 건가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팩트 체크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마감하고 저녁에 들려왔던 뉴스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체크했던 것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에 이 발언과 뉴스는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상품 시장이 국제 유가가 빠르게 내려간다라는 것들은 이 뉴스의 시장이 돈이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미 야간 선물 시장을 여니까 가파르게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뉴스들에는 특히 새로운 뉴스인가, 새로운 발언이 있었는가, 이 발언의 원문, 출처는 어디인가 이런 소식들까지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 코스피 전 업종에 있어서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반등의 의미를 조금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는 수급을 통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코스닥에서 외인이 2,803억 원을 오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 수급의 창을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1월 달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2천억 원 이상, 2,5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일어났던 적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2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20일 이평선 기준의 이격도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말씀, 풋옵션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청산했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 때 실익이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의미가 있었는가를 오늘은 살펴볼 텐데 네. 오늘 2,80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매수를 했던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바닥을 차트적으로 기록을 했죠. 코스닥이 어제 저점까지 강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의미, 이 구간은 좀 강하게 지켜주겠구나라는 의미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 수급,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적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지수 하락에서 반등까지 유의미한 흔적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는데요.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에서 나왔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계열을 조금 열어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6월 16일입니다. 20년도 6월 16일자로 가보면 이 정도가 됩니다. 20년 6월 16일이 세로줄로 한번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년 2월 1일입니다. 21년 2월 1일로 가보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등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3천억, 역대급 순 매수를 기록했던 구간들을 하나하나 좀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그으면 차트의 뾰족한 하락 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1년 10월 7일입니다. 21년 10월 7일로 가보면 21년 10월 7일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1년 10월 7일. 그리고 또 한 가지 21년 8월 23일입니다. 21년 8월 23일. 이 뾰족한 구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22년으로 온다면 22년 2월 16일, 22년 2월 16일이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인데요. 이 구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년 6월 16일 역대급 외국인들의 순 매수 규모였습니다. 4,306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2월 1일 3,690억 원을 순 매수를 합니다. 21년 10월 7일 3,300억 원 이상의 순 매수를 기록하고요. 21년 8월 23일 3,279억 원 매수, 그리고 지난 바닥 구간에서 22년 2월 16일 2,800억 원, 그리고 오늘 2,800억 원과 함께 이렇게 순 매수를 좀 해줬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때를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그 구간마다 뾰족한 아래 구간에서 그리고 조정을 받을 만큼 다 받은 이후에는 꼭 외국인들이 역대급 순 매수를 보였더라라는 것들이 차트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쌍바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장을 더 끝으로, 벼랑 끝으로 밀어내던 주된 세력들이 외국인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2,800억 원 이상의 순 매수를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그간의 기록들을 보았을 때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모습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겠다라는 수급의 흔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또 한 가지로는 상승 종목 수에 대해서 오늘 코스피는 상승이 832종목, 하락은 64종목, 코스닥은 상승이 1376종목, 그리고 하락은 66종목. 이렇게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양시장 합해 본다 하더라도 130종목이 딱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마어마한 하락 종목 수를 기록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어마어마한 종목 수가 상승을 했다. 그 상승을 한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강한 상승이 왔을 때 극강의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174종목 상승했고요. 하락은 698종목. 코스닥은 하락이 261종목, 상승은 1139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루 상간에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 내 계좌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대응하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 정도의 난이도를 겪어가고 있다. 그래서 굳이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그냥 시장이 정말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1,300개를 초과했던 날을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21년 10월 7일입니다. 21년 10월 7일이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은 동일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역대급으로 매수를 했던 그 날과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상승 종목이 1,200개를 넘었던 날을 보면 21년 10월 14일, 22년 1월 28일, 20년 6월 16일, 20년 3월 20일 코로나 팬데믹 구간이었죠. 20일, 25일, 그리고 21년 8월 24일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뿐만 아니라 아래로 뾰족뾰족하게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역대급 상승 종목, 기술적 반등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장마다 상승 종목 수가 역대급으로 발생을 했고 그 구간과 의미 있게 겹치는 구간이 외국인들이 2천억 원, 2,500억 원, 3천억 원, 4천억 원 이상까지도 매수를 했던 날과 하필이면 겹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네.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역대급으로 많았던 날이다. 이 두 가지의 조건들이 오늘 코스닥 차트를 본다면 가장 쌍바닥이기도 하고 하락이 깊었던 날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오는데 지난번 반등은 약 2.78% 정도 1월 27일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4.55% 강한 반등이 나와서 이 코스닥 830 구간에서는 이 바닥에 대한 지지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수급으로 보았을 때에도 외국인들의 역대급 순매수 규모를 좀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은 매수 규모였고 또 한 가지는 상승 종목에서 있어도 1,300종목 이상이 상승했다. 이 두 가지가 코스닥 시장에서 같이 나왔을 때는 여지없이 그 이후에 추세의 전환들이 확인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도 이러한 흐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역대급 상승 종목 수를 기록한 이후에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면 상승과 하락을 두 가지로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다음 날 10번 중 8번은 상승을 했더라.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의 깊이가 크지 않았더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역대급 상승 종목 수를 기록하고 나서 1개월 뒤에 주가 흐름들을 통계를 또 내보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의 폭이 적어도 10% 가까운 상승은 그래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격도를 기준으로 제가
순간까지는 그래도 좀 가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랬을 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920에서 940포인트 정도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렸던 2월의 캐치프레이즈죠. 명확한 기준, 리스크 축소입니다. 920에서 940포인트를 가는 동안에 내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를 하는데 그 명확한 기준과 리스크 축소를 해 나감에 있어서 기준을 오늘 방송 말미에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 오늘 상승이 나왔던 양시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반등이냐 혹은 상승 신호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허반석 부장님은 두 개의 축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종목 수로도 그렇고 상승했던 종목 수로도 그렇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오늘 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한 달 이제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산업부의 캐치프라이즈에 깊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축소,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저희 산업부와 함께 하시면 그 방법을 좀 연구하고 같이 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혹은 부장님하고 불러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많은 오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좀 안도가 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일도 그렇고 지금은 잠깐 전운이 거친 것뿐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허반석 부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FOMC 회의록 같은 경우 다음 날 새벽 4시죠. 그쯤 공개가 될 예정인데 사실 지난 12월 의사록에서도 나왔던 결과 때문에 1월장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의사록이 또 복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FOMC 회의를 마치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도 충격을 받고 그리고 있다가 지난달 FOMC 의사록은 이렇습니다라고 공개를 하면 시장이 또 화들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준 위원들이 이제 내일부터 의사록이 공개되고 17, 18, 19일까지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또 전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이 홍역을 앓는데 이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3월에 50bp씩 상승을 시키자, 인상을 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이미 시장에 던져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7번의 FOMC 회의, 매번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14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FOMC 연준에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외신도 뒤져보고 연준의 공지사항도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만 하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하락이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금리 인상의 속도와 금리 인상의 폭 때문에 시장이 퍽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생각해 볼 것은 50bp씩 인상시킬 수도 있대. 그리고 매 FOMC 회의마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사록, 지금 공개되는 의사록은 1월 FOMC 회의의 의사록이죠. 그럼 이 안에서도 50bp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매 FOMC 회의마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발언들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시장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다리고 두려워하고 또 있는 거 하나 있었죠. 양적 긴축이죠. 지금까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이 시장과 소통을 하거나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거나 예방 주사를 주기 위해 테이퍼링 할 겁니다. 할 거예요. 고용의 회복과 경기 회복이 확실해지면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할 겁니다. 하다가 테이퍼링을 결국 했습니다. 시장과의 시소 게임, 핑퐁 게임이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결국엔 증권, 이 주식시장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뭐 공식처럼 시장에 알려져 있지만 여지껏 그렇게 시장의
공식대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주식은 자본주의에 꽂히고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이러한 수식어가 붙지 않았을 거고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또는 주식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예측 불가능한 범위다라는 이야기가 교과서나 공식처럼 모든 시장이 움직였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양적 긴축이 아니고 오직 금리 인상만 진행하는 시기에는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도 상승을 보였더라라는 그러한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양적 긴축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수의 우상향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견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우리는 3월에 50bp를 결정을 해도 한번 들었던 이야기야. 그래서 1월 FOMC 회의 의사록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 라고 예측 가능한 범위의 이야기들만 들어있으면 평이한 수준의 시장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양적 긴축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던 부분들이 혹 FOMC 회의 의사록에 담겨져 있다면 그것을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한 한 가지의 조금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본다면 결국 헤드앤숄더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고점 영역을 조금 두려워하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이퍼링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경기 확장 국면에만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기준과 줄기로 붙잡아 가신다면 양적 긴축이 시행될 수도 있는 7월 또는 6월 그때까지는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기회들이 내가 팔 종목, 가져갈 종목 그리고 내가 장기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꾸준하게 올 수 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격도,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이격도 90 미만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드렸고요.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이격도 이평선 21선 기준으로는 오늘 99 정도까지 올라온 것을 코스닥은 97, 98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99까지 좀 올라온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27일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올 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었다 아니가 이런 이야기들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러다가 다 죽어라는 이야기들도 그렇고요. 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재미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희화한 증시의 어려움을 좀 희화한 패러디물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수화기를 들고서 한국 시장이 이제 패장을 했으니까 탱크를 철수시켜 이렇게 명령하는 자막을 넣은 사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장 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동일한 사진에 자막만 바꿔서 9시에 한국 시장 개장하니까 다시 탱크 배치시켜 이런 패러디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이제는 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월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예상되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파급력이 좀 큰 이슈나 문제점들,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리서 회색 코뿔소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색 코뿔소가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 그러면 나는 피하거나 숨거나 무언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회피성 매물이 지금 출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신용이나 또는 미수에 의해서 반대 매매
강제로 내 주식을 빼앗기는 일만 겪지 않으면 시장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달 27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역사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까지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러시아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정세를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북반구가 겨울이기 때문에 이 겨울에 가스관을 딱 잠궈버리고 상품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러시아가 전략을 펼치기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국제 정세, 국제 전문가 분들께도 많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글로벌한 식견도 많이 넓혀 놓으시면 내가 시장에서 지금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이 진짜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과 같은 무시무시한 일로 확산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내가 내 계좌를 지키고 내가 내 자산의 재테크를 수익으로 또는 손실로 결정을 할 것인지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고 할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더 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낙관적이고 게으른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비관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의 돈을 낙관적이고 게으른 사람에게 좀 간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낙관적이어서 상폐되는 종목을 들고 게으르게 주식 앱을, 주식 프로그램을 지우고 한 3, 5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열었는데 이거는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우연찮게라도 좀 게으른 사람이 사놓고 낙천적인 사람이 사놓고 3년에서 5년이 지났더니만 굉장히 쏠쏠한 수익이 났구나라는 것도 일면 또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이 어려운 시장, 극강의 난이도를 지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앵커님은 이러한 분류 중에 어디에 좀 속하십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하나라고 생각을 그 해봤는데요. 네 가지의 기준을 좀 조합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조합을 좀 해보자면 저는 굳이 따지자면 낙관적인데 네. 부지런해서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부와 산업부의 케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저도 낙관적인데 네. 좀 부지런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관이 있는데 증시가 반등할 것 같은데 현금화를 어디서 해야 될까라는 거.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을 객관적으로 이 기준에 놓고 평가를 해서 너무 부지런해.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보자. 좀 게으를 필요가 라는 있다. 생각을 네.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게으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최근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연간 금리 인상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에 베팅을 하고 있었고요. 3월에 금리 인상 무조건 한다. 거의 100% 가까운 전망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00에서 225bp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곳에 베팅하는 전망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본다면 200에서 225bp가 지난주 기준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150에서 175bp까지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하는 쪽에 프라이싱이 27.6%, 175에서 200bp까지가 31.7%로 집계가 되면서 결국 200bp까지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60%에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FOMC 회의 7번 동안 50bp씩 모두 인상할 때랑
그리고 25bp씩 모두 인상할 때랑 좀 구분을 해보면 25bp씩 7번을 인상하면 결국 175bp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가 그리고 안도감이 조금 많이 내려왔다.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도 완화되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예상치보다는 낮은 값이 좀 나옴에 따라서 시장도 인플레이션도 피크,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급등락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나는 비관적이고 게으른 사람인가 또는 낙천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조합,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앞으로 시장을 볼 때 나는 어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아니 저희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정말 극강의 난이도인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이게 보통 코로나19 이후에 폭락했던 시장이 한없이 오르면서 굉장히 트레이딩하기 쉬운 시장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한동안은. 그때는 정말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이 났던 아주 쉬운 단계의 문제풀이였다면 그럼 보통은 이제 중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일 텐데 우리 시장이 참 그렇지가 않아요. 쉬운 시장을 자, 연습 문제 실컷 풀어봤지? 자, 이제 극강의 난이도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초보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나의 투자 스타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산업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 혹은 허반석 부장님하고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수급 이야기를 하셔서 수급만 좀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니까 이 리스크가 그래도 좀 해소됐다. 일시적으로 해소됐을 때 팔았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또 매수를 싹 해줬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팔고 나면 주식시장에서 떠나고 나면 좋은 가격대를 다시 잡기가 어렵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축소를 매도로 착각하실까 봐 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2월에 그럼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캐치프라이즈 하에서 저희가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어떤 섹터나 종목군에 집중해서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모두 다 팔고 떠나라는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 매 방송마다 드렸습니다. 리스크 강조하셨죠. 축소라는 게 네. 계좌를 비우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아닙니다. 드린 적이 없습니다. 리스크 축소는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은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있어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종목 수를 줄여서 나의 계좌가 시장에 노출된 위험도를 줄여나가자라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회는 양적 긴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회는 좀 열려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기회를 더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3월 FOMC 회의가 15, 16일 날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안도 또는 숨을 쉴 만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2월을 시작하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축소를 좀 가급적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목표와 취지는 동일합니다. 양적 긴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리스크 축소와 포트폴리오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결국 양적 긴축기에는 조금 내 계좌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찾아보셔야 된다,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월의 캐치프레이즈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쉼표, 리스크 축소인데 그 쉼표 안에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 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 종목 수 줄이기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거기서 지금까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서 보험이나 금융,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경기 방어주죠. 통신, 유통, 음식료, 전기, 가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죠. 경기가 어려워져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해야 되잖아요. 겨울이니까 전기, 가스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경기가 좋아지든 하향이든 모두 다 의식주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섹터에 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는 화학, 철강, 금속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을 좀 본다면 동일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업이 외인 순매수 최상단에 있고요. 통신업, 그리고 음식료업, 보험업, 전기가스업, 유통업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이 수급 집계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이런 게 아니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섹터들 보험, 금융, 금리 상승 수혜주, 경기 방어주는 통신, 유통, 음식료, 전기가스, 운수, 창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 화학, 철강, 금속 처음 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2주, 3주 동안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기에만 집중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안에서는 외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으면 그래도 홀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안에 있는 섹터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또는 내가 조금 어려운 가격대에 있더라도 추세를 좀 잘 맞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면 조금 더 추세 상단에서 매도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오른 거지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다시 시장이 꺾이면 바로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매수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상승 수혜주,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섹터 안에 있는 업종이라면 그래도 추세 상단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더 나은 가격에 포트폴리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이것보다도 이 섹터 안에서 플러스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확인이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플러스 알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 이외에 네. 좀 볼만한 투자 포인트들? 그렇죠. 예. 그럼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실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적이 그냥 좋게 나왔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전년 대비,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의 개선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섹터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섹터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면 오히려 다른 종목을 팔아서 그 종목을 더 사야 됩니다. 스트롱 바이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명확한 기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 상승의 수혜가 되는 업종, 그리고 경기 방어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적의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죠. 왜 그 섹터냐? 뭐 금리 인상기에 뭐 알 수 있어?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누가 다 모르냐? 그런데 이게 1년 뒤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지는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지만 왜냐? 저도 뭔가 먹고 살 만한 저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풀어놓고자 합니다. 네. 왜 이 섹터냐?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는 그래도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같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 긴축이 일어났을 때에도 견딜 만한 종목들이 그래도 이 섹터 안에 더 비중적으로 많다라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기준에는 실적, 결국 현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건데요. 양적 긴축에도 견딜 수 있는 기업은 현금이 있는 기업이다. 유보금이 될 수도 있고요. 매년 쌓이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S&P 500에서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의 기준은 현금, 실적입니다.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섹터 하면 어떤 섹터가 떠오르실까요? 늘 현금이 들어와요. 도앵커님께서도 네. 한 달에 내가 지출하는 비용을 보고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정비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월세라든지, 그죠? 예, 혹은 뭐 나가는 관리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고정비로 따로 떼놔야 되는 비용이 그죠? 의식주 중에서 주거에 대한 그렇죠, 비용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의식도 마찬가지로 당연하죠. 옷도 입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내 몸과 늘 가장 가까이 있는 한 가지가 있죠. 통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봅시다. 현금 창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업종하고 한다면 의식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험 섹터도 될 수 있어요. 보험, 통신, 음식료가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보험은 금리 인상기에 수혜가 되는 섹터고 통신과 음식료는 경기 방어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봤을 때 현금 창출 능력이 매년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충분한 현금 여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통, 금융, 은행이죠. 유통도 마찬가지로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내가 저기서 물건을 사서 이쪽에다가 판매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에 있어서 현금, 경쟁력으로 볼 수 있고요. 금융, 은행주 모두 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유통, 금융, 은행 보면 유통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금융과 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수혜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끝으로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 내가 현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현금을 이미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은 지금까지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보험, 통신, 음식료. 지금까지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쉽게 고객이 이탈하지 않죠. 통신사 고객들이 우리나라 통신사는 통신 3사 그리고 미국에도 AT&T, 버라이즌 우리가 딱 하면 튀어나오는 통신 경기 방어주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과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한다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업종 하나이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이죠.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결국 글로벌 경쟁력 1위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안에도 통신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통신도 탁월한 현금 창출 능력이죠. 캐펙스 투자를 하지 않아도 5G 속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신 3사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5G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통신 장비주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결국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죠.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금리 상승 수혜주. 금리 상승 수혜주 은행 섹터, 은행 업종, KB금융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수익 실현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할 때지 내가 증시를 떠날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반대 매매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는 계좌인데 나도 그냥 자발적으로 거기에 휩쓸려서 매도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지난달 27일에도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여기서 매도했을 때 실익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요? 라고 여쭈었고요.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팔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디서는 더 떨어진다. 지수가 2100을 간다. 2000 깨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도 그리고 경제방송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튜브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극적인 화면에 자극적인 단어들을 써서 올리면 조회수가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그분들은 뭔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코스피 4,000 넘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내려갈 때는 코스피 2,000 깨집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서 팔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판다라는 것을 가정만 해봅시다. 그러면 팔았습니다. 손실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종목을 살래요 라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나는 은행에 넣어놓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예수금으로 넣어놓고 언제쯤 바닥일까라고 지켜볼래요 하시는 분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증시를 완전히 떠날 게 아니라면 결국 증시의 우상향을 보고서 기다리는 거고 다른 종목을 살래요 하면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증시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비중이 사실 더 많고 8, 90%에 육박하시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냥 휩쓸려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현금이 있다면 더 사고 싶은 종목이 보일 겁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리 상승 수혜주,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우리나라의 대표 1등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들을 수행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등 여러 가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장기 수익률에 지금은 초점을 갖출 때입니다. 내가 반등이 나왔어. 오늘 코스닥이 4.55% 올랐는데 오늘 내가 여기에 딱 편입을 해가지고 오늘 10% 먹었지. 이런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단타 매매들도 잘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성공이 있다면 그것도 박수 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양적 긴축의 시기를 맞이하기 전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구간이 어떻게 본다면 절호의 기회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하나하나 꾸려보시고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일부분은 꼭 장기 수익률 극대화를 꾀할 만한 그러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흔들리더라도 우상향하는 지수 그리고 명확한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나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시장을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꾸준히 저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야기한 섹터가, 저 사람이 이야기한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여기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무언가 뉘앙스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지속적으로 의견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허반석 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댓글창에서 오늘도 반성하고 갑니다. 전문가님 이야기를 안 들어서 정말 제가 후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허반석 혹은 부장님하고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허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전략을 촘촘히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부장님과 함께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